좋아요, 구독. 마켓 리더들과 함께 시장의 핵심 이슈를 살펴보는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SPM의 김용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이 물가 지표가 좀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금리는 좀 더 안정되는 모습보다는 반등을 하는 모습으로 풀이가 되는데 그동안의 금리 하락은 좀 선반영으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가 지표가 좀 좋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앞서서 너무 빨리 금리가 좀 내려갔었던 것 같습니다. 그 미국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얘기부터 시작해서 금리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최근에 나온 이 PCPI 지표 한번 보시면서 이렇게 느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확한 수치를 우리가 외울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많이 올라갔었던 거의 한 7% 가까이 올라갔었던 것이 이제 뭐 4%까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외울 필요가 없이 이렇게 추세가 확 꺾이고 있다는 것만 느끼시면은 내년에 좀 기대를 해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런 흐름이 이 표뿐만이 아니라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 원자재하고 운송 가격이 반영된 GS CPI 쪽에서 이런 모습이 선행돼서 나타났고 미국의 수출입 지표도 마치 꼭 이와 비슷한 모습이 나타났었고 그것의 리드 타임이 반영이 되는 리드 타임이 있어서 올 연말이나 내년 1분기에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었다는 건 우리가 다들 짐작을 하고 있었던 것이 이제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설사 조금 기울기는 좀 줄어들 수는 있어도 내년 1분기까지 지속이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인플레에 대한 우려감은 많이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긍정적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선반영이 된 측면을 한번 우리가 봐야 되는데 제가 이 표를 요전에도 가져왔지만 이 반등 나오는 모습 때문에 달라졌기 때문에 업데이트된 걸 가져온 겁니다. 이제 여기 푸른색 선이 이제 기준금리의 하단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제 10년물 국채금리가 쭉 떨어져 가지고 이 이격이 너무 커졌다라는 것이죠. 과거 2019년에 제가 이런 일이 나타났었다라고 했을 때도 이 이격이 기준금리보다 10년물 금리가 많이 좀 내려가도 한 50bp 정도 이렇게 차이를 두고 움직였었는데 이번엔 아예 75bp까지 움직였었기 때문에 너무 빨리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격을 좁히는 차원에서 금리가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완화가 됐는데 왜 금리는 또 올라가느냐 이렇게 해서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지금 나타나고 있는 물가와 금리 걱정할 필요가 없다. 2023년에는 더 긍정적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점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최근 물가 지표가 안정되지만 또 금리는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에 따른 평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가 좀 기준 금리와 이격을 좀 좁히고 있는 과정 중에서 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크게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해 주셨네요. 그렇다면 좀 채권 시장에 대한 투자도 또 정책 금리 인하까지는 박스권의 시세를 보고도 대응을 해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회사채 포함해서 국채하고 그 금리가 얼마나 내렸다가 또 반등을 하고 있는지 그거를 한번 한 표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뭐 제목은 BBB 등급 회사채도 이제 하락 안정세에 동참했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써놨는데 아까 저 이제 여기 들어오기 전에 뉴스 시간에 보면은 뭐 이제 회사채 예, 금리들이 이제 안 좋은 모습들이 반영이 되기 시작했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제 얘기는 뭐냐면 아까 초반에 말씀을 드렸었던 물가가 정말로 내려가니까 선행했었던 국고채들은 반등을 해버렸는데 이제 회사채, 그러니까 기업들의 안 좋은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는 꺾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금리가. 그러니까 항상 모든 호황제가 선반영이 된 다음에 막상 뉴스에서는 반대로 움직이는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시장은 극히 정상적이다. 지금 위기나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하물며 이제 BBB 등급, 그러니까 AAA도 아니라 BBB 등급의 회사채가 내려가는 그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금리 때문에 너무 걱정들을 하시고 계신데 실제로 악영향에 있어서 정점을 한번 쳐줬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향후에 정책적으로 얼마나 좀 긍정적으로 이끌어 가느냐에 따라서는 큰 문제가 없게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물론 개별 기업별 그 회사채 신용 등급은 다 틀리기 때문에
그렇다 해서 아무 회사채나 다 사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없겠지만 전반적인 평균적으로 지금 위기에 잠시 빠져 근접했었던 그런 시장 자체가 많이 완화되고 있다라는 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회사채 하락의 의미는 그런 관점에서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이 박스권 시세가 이제 채권에서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것, 이 최고점이 한 4.5%까지 갔었던 국고채 기준으로요 움직임하고 이 아래쪽에 하단을 보면 한 3.5 정도 이렇게 이제 박스권을 잠시 만들어주고 있는데 제가 큰 박스권으로 본다면 이 4.5에서 요 한 2.5선, 2.5가 얘기가 나오는 게 2019년 팬데믹 직전에 고점을 기록했었던 그 금리거든요. 그리고 팬데믹 이후에도 한 번 정도 올라왔을 때 그 자리에서 걸렸었고요. 그래서 크게 봤을 땐 2.5에서 4.5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그래서 3.5까지 내려왔었던 시세는 우리가 이제 국채에 투자해서 낼 수 있는 최대 수익의 절반 정도가 이미 한번 왔었다라는 걸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2.5에 가선 만약에 간다라고 한다면 이때 가면 또 금리가 올라가네 내려가네 이 고민에 빠지게 될 겁니다. 2019년에 마찬가지로 그 레벨에서 고민을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큰 박스권은 그 정도에서 시세를 보고 최근에 나타났었던 박스권 3.5가 단기적으로 국채 금리의 바닥 그리고 시세의 고점 이 정도로 생각하고 그것이 1분기까지도 좀 이어질 가능성을 생각해보고 채권 시장 접근할 필요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채권 시장에 대한 투자 전략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채권에 대한 실전 투자에서 또 실문 채권에 투자하는 분들도 더러 있으신데 최근에 또 ETF 투자가 또 많은 관심을 받고 있어요. 지금 투자해도 괜찮을까요? 그렇죠. 이제 ETF 쪽이 신상품들, 그러니까 새로운 형태로 나온 게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관심들이 많은데 예전에는 우리가 채권하면은 굉장히 생소하고 그것을 과연 해도 되는가? 할 수는 있는가 막 이런 고민들이 있었는데 요새는 시스템적으로 증권회사 많이 보완을 해서 우리가 직접 HTS로 주식 사듯이 그 채권을 살 수가 있습니다. 실물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실물을 사는 것보다 제가 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 이 만기 매칭형 ETF가 이번에 나왔단 말입니다. 11월 정도에 출시를 했는데 그 ETF 같은 경우는 만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채권에 만약에 이제 채권 금리의 등락에 따라서 우리가 물리는 경우가 종종 생겨요. 그러니까 네. 금리가 올라가면 우리가 산 거보다 평가 손이 발생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채권형 만기가 있는 경우는 그냥 만기까지 들고 가면 1년이나 2년 뒤에는 그게 만기가 돼서 그 보장된 수익률을 얻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큰 나라의 위험만 없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크게 국가 인지도나 뭐 이런 신용 등급에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보장된 수익률은 어느 정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듀레이션별로 1년짜리나 2년짜리는 보통 이제 한 4% 전후로 수익률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RP나 CMA 쪽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그쪽 수익률이 좀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그래서 채권형 ETF 제가 11월 이후에 수익률 나온 거를 이렇게 좀 비교를 해봤는데 네. 맨 위에 게 이제 30년물짜리고요. 이게 기간이 길면 길수록 변동폭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를 원하시는 분은 이 듀레이션이 좀 긴 30년물이나 10년물을 투자하시면 되는 것이고 근데 만기 매칭형 중에서는 30년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10년까지만 있습니다. 그래서 네. 10년짜리로 한다라고 한다면 약간 우리가 RP나 CMA보다는 변동성이 있고 수익률을 원할 수 있고 최근 나타난 그 YTM을 비교해 보면 그러니까 YTM이 yield to maturity에서 만기 수익률이거든요. 네. 당장 오늘 투자했을 때 만기까지 가져가면 얼마가 보장이 되느냐 이거거든요. 그것이 한 3.8%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3.6에서 3.8%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지금 채권형 ETF 쪽으로 10년짜리도 한번 투자해 볼 만하다. 물론 이제 10년을 들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약간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지금 박스권에 있는 금리를 놓고 보면은 채권형 ETF에 그렇게 크게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 향후에 아까 말씀드린 추가적으로 이제 3.5 기준금리 3.5에서 만약에 2.5까지 내년에 가는 그런 모습. 내후년이겠죠. 그 정도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그게 또 선반영되는 그런 시세가 있기 때문에 채권형 ETF 쪽에서는 괜찮은 수익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손해볼 확률이 극히 적다 해가지고 보통 이 채권 투자를 할 때 이 젠틀맨 프리퍼 본드 뭐 이렇게 표현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신사적으로 우리는 본드, 그러니까 채권을 투자하는 거를 선호할 수 있다. 한마디로
금리의 변동에 따라서 수익을 더 얻을 수는 있지만 최악의 경우도 표면금리 정도는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본다면은 우리가 채권형 ETF 쪽은 실전 투자에서도 한번 접근해 볼 필요가 있고 이 채권형 ETF 쪽으로 출시되자마자 뭐 거의 지금 7, 8조 원이 몰렸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뭐 크게 문제될 그럴 상황은 이제 없다. 한번 검증이 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향후에 좀 조정을 받는다라고 한다면은 10년물 채권 정도는 들어가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채권형 ETF에 대한 투자 전략 살펴봤습니다. 만기물을 좀 이용하면 좋다라고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10년물이 좀 매력적인 투자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금리와 채권 투자 전략을 생각하면 또 그와 밀접한 부동산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 부동산 접근은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될까요? 그렇죠. 이제 부동산이 모든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전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해나 그 이전 직전에 거의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이 좀 걱정이 많으실 텐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또 내년이나 후년 정도에는 기회가 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동산 쪽은 아직도 좀 안 좋은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제 주식 시장 쪽에는 몸담고 있었던 기간이 꽤 되죠. 근데 증권회사는 아무래도 관련된 일을 계속 하니까요. 네. 증권회사도 좀 오래 다녔고요. 그런데 제가 증권회사 다니면서도 이제 임대 사업을 같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등록된 임대 사업자란 말입니다. 근데 네. 그것도 한 10년 돼요. 물론 이제 임대 사업 등록 제도가 생긴 건 2017년이지만 실제로 이제 임대 사업을 시작했었던 건 제가 노후를 대비해서 조그만 이런 부동산을 사놓은 게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부동산 시세 같은 거에 대해서는 제가 체감적으로 어느 정도 많이 느낄 수가 있는데 네. 이 4%대 이 시세가 이제 금리가 나오잖아요. 지금 금리를 보시면은 그 예금 금리를 놓고 봐도 5%짜리가 나오고요. 특판 예금 금리라고 한다면 그보다 더 높은 것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보통 뭐 ISA 계좌 만들면은 증권회사 1,000만 원 한도 해가지고 또 5% 뭐 이렇게 금리를 제공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4% 정도를 전 기준으로 봤었거든요.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요. 네. 근데 그걸 훨씬 뛰어넘어서 지금 5% 이상까지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 상황이다 보니 실제로 우리가 임대 사업을 해서 투자 수익을 거두는 그 수익률이 얼마냐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 입지별로 다 틀리고 이제 뭐 상가냐 아파트냐 뭐 빌라냐 다 틀리겠지만 보통의 경우 서울에 있는 중심지에 있는 아파트 뭐 좀 작은 형태로 한 20평 형태로 생각을 해본다면 보통 높은 수익률이 한 3, 4% 정도 되면은 만족할 만하단 말입니다. 네. 하단을 보면 뭐 한 2, 3% 되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4%대 금리가 만약에 그 이상에서 유지가 된다면은 임대 사업을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 얘기인즉슨 결국 네. 부동산 매력이 확 떨어진다는 게 바로 4% 기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좋게 잡았을 때도 4%인데 만약에 2%, 3%의 금리가 계속 유지된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임대 사업할 사람이 없는 거죠. 그냥 다 국공채 사놓으면 됩니다. 2, 3%. 네. 왜냐하면은 다주택자 투기꾼의 적폐 세력으로 몰릴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을 굳이 리스크를 안으면서 네. 그렇게 투자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지금 금리하고 바로 밀접된 관계에 있는 것이 부동산이다. 그래서 최근에 나타났었던 어떤 안정 대책 같은 경우는 사실 지나간 그 제도 변경의 정상화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그것이 시장을 많이 살릴 거라고 기대할 수가 없거든요. 키포인트는 금리가 어떻게 변하냐 이거거든요.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제가 지난주하고 오늘 계속 금리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것이 내년 1분기 정도에 정점을 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점차 안정화돼서 아까 말씀드린 최소한 그 특판금리 5%, 4%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야지만 부동산 시장은 살아날 수 있다. 아직도 좀 약간 더 걸릴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투자의 순서는 채권 다음에 부동산이나 주식이 되는 그런 타이밍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 아직은 약간 기다려야 되겠지만 그렇다 해서 막연히 안 좋은 불안감으로 볼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금리와 밀접한 또 부동산 시장인 만큼 아직은 좀 변동성이 쉽지 않겠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또 부동산 역시 또 ETF 투자 접근이 유효할까요? 궁금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부동산 쪽으로 우리가 보통 접근할 때 이 규모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싼 걸 사더라도 뭐 서울에서 하나 살려고 하면 10억대 아니에요. 그렇다면
10억을 가지고 주식을 하는 그런 사람도 흔치가 않은데 네. 부동산 쪽으로 이 주식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분이 부동산을 또 갑자기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하기는 좀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본다면 아까 채권 투자처럼 이런 ETF를 통한 그 투자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 쪽은 좀 다양화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ETF가 종류별로 다양하고 뭐 주택 건설 ETF도 있고 보통 크게 보는 부동산도 있고 리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리츠로 좀 단순화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부동산을 노린다, 투자를 노린다 한다라고 한다면 내년 2분기 넘어가면서부터 한번 기회를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미국의 대표적인 IYRE ETF를 좀 가져왔는데 지금 시세가 많이 떨어졌죠. 고점 대비 많이 떨어진 상태고 지금 팬데믹 때 추락하던 그 시기 중에서 거의 하단 쪽에 그러니까 반등 이후에 하단 쪽에 지금 기술적으로 중요한 지표가 지금 걸려 있는 상태거든요. 물론 반등이 한번 나왔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시세를 좀 깨고 내려가면서 팬데믹까지로 근접을 한다면 더 이상 좋을 기회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연 그 기회가 올지는 의문입니다. 다만 이쪽의 기회가 한번 이 정도 하락이 한 번 정도는 더 추가적으로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최근에 전저점까지 하락하는 경우는 미국에서의 ETF로 좀 접근해 볼 만하다. 그리고 특히나 이쪽에 편입된 종목들이 프롤로지스, 아메리칸 타워, 이퀴닉스 같은 실물 경기하고 연관이 돼 있는 그런 리츠 상품이 이 안에 편입이 돼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라고 본다면 주식시장이 만약에 돌아선다라고 한다면은 미국에 있는 ETF, 부동산 ETF는 단순히 부동산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부동산이 회복되는 것과 더불어서 시세가 더 탄력적일 수가 있다는 점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미국의 부동산 ETF 조정받을 때 점차적으로 좀 편입 비중을 좀 늘려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